궁녀를 사랑한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임금의 궁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궁녀는 임금의 여자였기 때문에 이 궁녀를 사랑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궁녀 또한 임금이 아닌 궁 밖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험한데도 그것을 감수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 궁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궁녀가 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총각과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이 궁녀는 워낙 아름다웠기에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였는데 임금이 마침 그 마을에 행차를 나갔다가 이 궁녀를 보게 되어 궁녀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혼인할 남자가 있더라도 임금의 명령이었기에 이 궁녀는 어쩔 수 없이 궐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혼인을 약속한 여자를 잃게 된 총각은 매일을 술로 지새우며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궁궐 담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 총각이 담을 넘어 궁궐에 몰래 들어와 결국 그 궁녀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궁녀 또한 한시도 총각을 잊은 적이 없기에 궁궐에 몰래 들어온 총각을 보고는 죽을 죄를 짓는 것임에도 겁조차 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움에 총각에게 와락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임금 몰래 궁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총각은 궁궐 담을 넘어 들어갔고 궁녀는 그런 총각을 아무도 없는 담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워낙 보는 눈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그만 어느 날 궁궐의 한 신하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궁녀는 총각을 도망치게 하였고 총각은 훌쩍 다시 담을 넘어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궁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궁녀는 끌려가서 모진 문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궁녀의 몸으로 외간 남자를 만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서 네가 만난 남자가 누구인지 말해라. 궁녀는 곤장을 맞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총각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대답하지 않자 이를 조사하던 조사관은 궁녀가 살던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궁녀가 원래 혼인을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총각의 정체를 알아낸 조사관은 군사들을 풀어서 총각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이렇게 총각은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총각은 산속을 숨어 다니며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총각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잡혀버리거나 굶어 죽거나 산짐승 밥이 될 것이다. 안 되겠다. 무슨 수가 없을까? 그때 이 총각은 예전에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주막의 사내들이 모여 앉아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황희정승은 그렇게 어질고 인자하시다며? 그렇다네. 억울한 백성들의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네. 아이고, 훌륭한 분이시구만. 워낙 훌륭하시니 임금님도 황희정승께서 이야기하시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는구만. 늘 옳은 말만 하시니까 그려. 총각은 그 이야기가 생각나자 황희정승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황희정승께 내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면 혹시 해결을 해주실지도 몰라. 어차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렇게 총각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황희정승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황희정승의 집 앞에 가자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들어가자마자 나를 잡아서 끌고 가면 어쩌지?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서찰을 남겨야겠다. 총각은 서찰에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적어 황희정승 집 담장 안으로 던졌습니다. 마침 황희정승의 부인이 그 담 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서찰이 담 아래로 뚝 떨어지니 궁금했던 부인은 그 서찰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슬픈 사연이 다 있나? 황희정승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서찰을 읽어 나갔습니다. 총각의 억울함과 사랑을 잃은 슬픔은 부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니,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이런 일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벼슬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아무래도 대감께 말을 해야겠구나. 부인은 서찰을 들고 황희정승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막 황희정승의 방 앞에 다다를 무렵 부인은 문득 불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반이 워낙 꼬장꼬장하니 이리 사사로운 일을 들이밀면 당장 내다버리라고 할지도 몰라. 이대로 그냥 가져가서는 안 되겠어. 부인은 궁리 끝에 그 서찰을 부엌에 있는 굴비와 함께 줄로 잘 묶어서 마당에 놀고 있는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마당에서 대굴대굴 놀고 있던 개는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는 서찰이 굴러들어오자 냉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부인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청렴청렴 하면서 부인 옷 한 벌 안 해주는 양반이 뒤로는 이런 거나 받아먹고 앉아있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그렇지. 청렴은 무슨 얼어 죽을. 그렇게 부인이 황희정승의 방 앞에서 소리를 내자 황희정승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황희정승이 나와보니 웬 굴비 없는 줄이 떨어져 있고 개가 굴비를 먹고 남은 자네들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뭐긴 뭐예요? 당신이 받은 뇌물 아니에요. 부인이 말하자 황희정승은 그 굴비 엮은 줄과 서찰을 손에 들었습니다. 허허, 이를 어쩐다. 개가 이걸 먹어버렸으니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서찰을 열어보았습니다. 황희정승은 그 서찰을 잠시 동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조복을 챙겨 입고 곧장 궁궐로 갔습니다. 궁궐에는 마침 왕이 몇몇 신하들과 나랏일을 의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경 왔는가?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었는데 잘 되었구만. 왕은 마침 나랏일을 묻기 위해 황희정승을 부르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허허허허. 황희정승은 큰 소리로 임금 앞에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감, 왜 그러시오? 신하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임금도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 황희정승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희정승이 웃음을 멈추지 않자 안 되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아니, 경은 무슨 일로 그리 웃는 것이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자 황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소신이 방금 궐에 들어오는데 웬 수놈 진드기와 암놈 파리가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아니, 진드기와 파리가 싸움을? 무슨 말이오 그게? 그리고 그것들이 순놈인지 암놈인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황희정승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글쎄 순놈 진드기가 암놈 파리더러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암놈 파리가 하는 말이 너는 그러다 큰일 난다. 요새 웬 시골 총각이 처녀랑 살고자 하다가 쫓겨다니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드기 놈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은 벌레도 마음만 먹으면 서로 짝을 짓고 살아가는데 어찌 사람이란 것들은 서로 짝을 짓는 것으로 죄를 씌우고 쫓겨다닌단 말이냐. 거참 웃기는 일이구나 하더랍니다. 그러니 임금은 황희정승이 무슨 일로 이리 말하는지 눈치를 챘습니다. 허허, 네, 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 일은 내가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뒤로 임금은 사실 그 궁녀에게 혼인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두 남녀가 헤어지게 된 것을 알고는 미안해하였습니다. 허허허, 이것을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을. 여봐라, 그 궁녀를 궐에서 내보내주고 그 총각을 쫓는 것을 멈추게 하라. 임금은 그렇게 두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 뒤로 그 궁녀와 총각은 다시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을 캐러 간 삼형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신만이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형은 석돌이, 둘째는 쇠돌이, 셋째는 금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는 욕심이 많고 못된 성격이었고 셋째인 금돌이는 착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루는 셋이서 깊은 산중으로 산삼을 캐러 가게 되었습니다.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던 이들은 웬 낭떠러지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런 곳에 산삼이 많지
어서 가보세나. 낭떠러지를 발견한 삼형제는 곧장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가 어찌나 아찔하게 무섭던지 발 디딜 곳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는데 형인 석돌이가 외쳤습니다. 저기 봐! 산삼이다! 낭떠러지 중간에 커다란 산삼들이 수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삼을 봤으니 이제는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쇠돌이가 말했습니다. 아, 저거 저대로 두고 가면 옆집 형제가 다 가져갈 것이오. 형님, 우리가 가져갑시다. 그렇게 삼형제는 낭떠러지 근처에서 어찌하면 저 삼을 캐갈 수 있을지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칡으로 줄을 길게 꼬아서 셋 중 하나가 그것을 몸에 묶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셋은 열심히 줄을 꼬았고 튼튼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누가 묶고 내려가나? 석돌이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쇠돌이가 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근데 이 다리가 영 시원찮아서 될까 모르겠는디? 그러자 석돌이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 어깨가 아파서 말이야. 그러자 금돌이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몸이 성치 않으니 이 건강한 아우가 내려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금돌이는 산삼을 담을 보자기를 어깨에 들쳐매고 칡으로 엮은 줄을 몸에 묶었습니다. 아이고, 막내야, 그래 주겠냐? 그래, 이런 건 막내가 해야지. 형들은 속으로 다행이다 외치며 막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금돌이는 줄을 묶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벼랑 아래 커다랗고 평평한 바위가 보여 그곳에 내려서서 보니 보이는 것보다 산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았기에 한 번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금돌이는 일단 산삼을 먼저 위로 올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형님들, 산삼이 너무 무거우니 먼저 올려보낼게요. 이것들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줄을 보내주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오냐. 그래, 어서 올려보내라. 그렇게 금돌이는 캐낸 산삼들을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정말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간신히 줄을 당겨 산삼을 끌어올린 석돌이와 쇠돌이는 그 어마어마한 산삼을 보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셋이 나누는 것보다 둘이 나누는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석돌이와 쇠돌이는 금돌이를 버려둔 채 산삼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형님들, 들리십니까? 그렇게 혼자 남은 금돌이는 위에다 대고 열심히 소리를 쳐봤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돌이는 혼자서 낭떠러지 중턱에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형님들이 날 버리고 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억울하게 굶어 죽게 생겼잖아. 금돌이는 웅크리고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나마 산삼 몇 개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아껴 먹으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일이 지나고 결국 산삼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고 금돌이는 지쳐갔습니다. 정말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내려갈까? 그렇게 금돌이는 벼랑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웬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무기는 벼랑을 기어오르다 웬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랐고 금돌이도 갑자기 나타난 이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굶어 죽나 했더니 이무기에게 잡아먹히겠구나.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웬일인지 이무기는 아무 말 없이 금돌이 옆에 오더니 꼬리를 슬슬 흔들었습니다. 응? 나보고 타라는 말인가? 금돌이가 망설이자 이무기가 갑자기 금돌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타라고! 오오, 알겠습니다. 금돌이는 깜짝 놀라서 이무기에 올라탔습니다. 이무기가 말도 하네? 다 들린다 이놈아. 네. 그렇게 이무기는 금돌이를 태우고 벼랑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무기 덕에 산 위로 올라온 금돌이는 이무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이무기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휴, 아무튼 다행이다. 어서 집으로 가보자. 그렇게 금돌이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웬걸 석돌이와 쇠돌이가 나무 아래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금돌이가 깜짝 놀라 다가가 보니 둘의 손에 물병이 들려 있었는데 이 물병의 물이 흐른 자리에 풀들이 까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독이로구나. 이럴 수가. 형님들이 서로를 죽이려다가 그만 일이 된 것인가? 산삼을 독차지하기 위해 내려가던 두 형제가 서로의 물병에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한 두 형제는 결국 둘 다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죽고 만 것입니다. 금돌이는 형들을 나무 아래 정성껏 묻어주고 형들이 가져가던 산삼을 챙겨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후 금돌이는 산삼을 장터에 팔아 큰 부자가 되었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방귀 겨루기. 아주 먼 옛날 윗마을과 아랫마을에는 방귀를 많이 뀌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자신의 방귀에 자부심이 있었기에 서로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방귀가 상대보다 더 세다며 자랑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우기기만 하니 만나기만 하면 싸워댔습니다. 어이, 아랫마을 방귀쟁이. 내 방귀가 자네 방귀보다 더 쌀걸? 나는
방귀를 뀌면 길 가던 말이 쓰러진다고. 뭐라고? 이봐, 윗마을 방귀쟁이. 내가 방귀를 뀌면 나무가 쓰러져. 나무가 길 걷던 사람을 저리 날려버리지. 아랫마을 방귀쟁이도 지지 않고 우겨댔습니다. 그러자 둘은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기 방귀를 한참 동안 침을 튀기며 자랑을 하던 둘은 서로 누구 방귀가 더 센 방귀인지 겨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그 윗마을 아랫마을 방귀쟁이들 있지 않은가? 그들이 글쎄 누구 방귀가 더 센지 겨루기를 한다는구만. 뭐라고? 방귀를 겨뤄? 살다 그런 겨루기는 또 처음 듣네. 아주 재밌겠구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방귀 대결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두 방귀쟁이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방귀 대결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윗마을 방귀쟁이가 뿡 하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배나무가 휘청하더니 배들이 몽땅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엄청난 방귀네. 야, 얼른 배 하나 주워 먹자. 배에서 방귀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아주 지독하구만. 그렇게 방귀를 뀌어놓고 윗마을 방귀쟁이가 우쭐에 있자 아랫마을 방귀쟁이가 뿌뿡 하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앞에 있던 사과나무가 흔들리더니 사과들이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번엔 사과로구나. 사람들은 떨어진 사과를 주워댔습니다. 허허, 이거 살살 끼었더니 안 되겠구만. 자, 받아라. 윗마을 방귀쟁이는 배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니 더 세게 방귀가 뿡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초가집이 쓰러지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 돼! 초가집의 주인이 철푸덕 주저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세상에, 방귀에 집이 날아가다니. 이게 무슨...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헤, 그 정도쯤이야. 그러자 아랫마을 방귀쟁이도 질세라 방귀를 뿌뿌뿡 하고 뀌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집 옆 나무에 묶여있던 소가 나무와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소가 하늘을 나는구먼. 오메, 저 소는 태어나서 저런 경험은 처음일 것이요. 소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방귀를 뀌며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재미있어 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코를 막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어지러워.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도 두 방귀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둘이 겨루기를 하는 곳 근처에는 커다란 절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그 절구 안에 들어가서는 절구 속에 있던 곡식을
몰래 까먹고 있었습니다. 다 먹은 토끼는 이제 막 밖으로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윗마을 방귀쟁이와 아랫마을 방귀쟁이가 서로 누가 더 센지 이번에는 동시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뿌, 뿌뿌. 그러니 두 사람의 엉덩이에서 나온 방귀가 한데 엉키어 방귀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귀 폭풍은 순식간에 그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으악! 사람들도 몇 날아갔고 토끼가 있던 절구도 폭풍에 휩쓸려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윗마을 방귀쟁이가 또다시 힘을 주더니 뿡 하고 최후의 방귀를 모든 힘을 다해 뀌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아랫마을 방귀쟁이도 모든 힘을 다해 뿌뿌뿡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방귀가 또다시 만나니 방귀 폭풍은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하늘로 솟은 그 토끼가 있던 절구는 하늘의 달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토끼는 달에 도착하여 황당했습니다. 세상에 방귀 때문에 달까지 오게 되다니 정말 토끼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토끼는 하도 어이가 없어 함께 날아온 절구로 절구질을 하며 그 황당함을 풀었습니다. 그 토끼는 지금까지도 달에서 절구질을 하며 지구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방귀 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한 이 두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윗마을 아랫마을에서 모두 쫓겨난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방귀를 인정해주며 함께 방귀 뀌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우정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괴물 불가사리. 옛날 한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외적들은 나라의 온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산과 들을 다니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외적을 막기 위해 군사를 보냈지만 외적들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외적을 막아야 한단 말인가? 왕은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점을 치는 한 도사가 왕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외적을 물리칠 비책이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험한 것이라 심히 걱정이 되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대로면 외적이 우리 강산을 모두 빼앗을 터이니 한번 제 비책을 써보심이 어떠하실련지요? 왕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 비책이 무엇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도사는 나라의 군사들과 함께 외적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사는 바발들을 뭉쳐서 괴물 모양의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그 괴물 모양의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도망치시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도사의 말에 나라의 군사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도사도 한 산골 마을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산골 마을에는 한 부부가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그 부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도사가 묻자 부부는 흔쾌히 도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 어찌 이런 산골을 홀로 다니신단 말입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부부는 도사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그 부부에게 잘 접은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혹시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 종이를 펴보시오. 그렇게 종이를 남긴 도사는 다시 훌훌 떠나버렸습니다. 부부는 그 종이를 잘 간직했습니다. 한편 도사가 만들어낸 괴물은 계속 움직이면서 나라의 군사들이 남기고 간 숟가락이며 젓가락, 무기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안 부른지 끊임없이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먹어치우더니 크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괴물은 나라의 군사들이 남기고 간 쇠붙이는 모두 먹어치웠고 이제는 외적들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적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물을 보고 놀라 칼과 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쇠로 된 무기들을 모두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으악! 이럴 수가! 어째서 무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도망쳐! 도망쳐! 쇠붙이들을 먹고 괴물은 산만큼 커져버렸고 그런 괴물에게 깔려 왜군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군들은 모든 무기를 괴물에게 빼앗기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 괴물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인가? 불가사리구나, 불가사리! 왜적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로 모든 무기를 빼앗긴 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괴물을 불가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왜적들을 몰아낼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나라에는 새로운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 불가사리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쇠붙이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니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불가사리를 없앨 방법을 찾기 위해 불가사리를 만든 도사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사라진 도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 불가사리를 잡기 위해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불가사리를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방을 보고 나라의 수많은 용사들이 불가사리에게 도전했지만 다들 무기를 빼앗겨버리고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커다란 불가사리에게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사리는 지난날 도사가 잠시 묵었던 부부의 산골 마을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여보,
불가사리가 이제 우리 마을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부인이 말하자 남편은 위급한 일이 닥치면 열어보라던 도사가 준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지난날 한 노인장이 종이를 남기고 훌쩍 사라져버린 일을 기억하시오? 그 종이 잘 챙겨 놓았소? 그러자 부인은 서랍에 가서 그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부부는 그 종이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불가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 이건 저 괴물의 이름 아니오? 이 노인이 이 불가사리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종이를 남겼단 말인가?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무래도 이건 다른 뜻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부부는 종이를 보며 잠시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가설, 불이다, 불!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래, 불이요. 불로 저 괴물을 없앨 수 있소.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소. 불가살은 저 괴물을 죽이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로 저 괴물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요. 그러자 부인도 깨달았다는 듯 박수를 쳤습니다. 맞네. 그거예요. 그렇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방법이 없으니 이거라도 해봅시다. 그렇게 두 부부는 산골 마을로 온 불가사리에게 횃불을 들고 갔습니다. 불가사리는 산골 마을을 오면서 만나는 집마다 쇠붙이를 먹어치우고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자, 불가사리야, 이거나 받아라! 남편이 그렇게 외치면서 횃불을 불가사리에게 던졌습니다. 불이 불가사리에게 닿자마자 순식간에 불가사리의 몸에 불이 붙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불가사리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더니 다시 밥풀 인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공이요! 우리가 저 괴물을 물리쳤소! 잘했어요, 여보. 여보 최고예요. 그렇게 두 착한 부부는 불가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그 두 부부를 불러 큰 상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받은 상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고 불가사리가 부순 집들을 다시 지어주며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도사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구마와 바꾼 황금. 옛날 어느 마을에 고구마 농사를 짓는 고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고구마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고서방을 칭찬하였습니다. 고서방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고구마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랬기에 고서방의 고구마는
그 주변에서는 가장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서방 고구마 하면 1등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구마 밭을 둘러보던 고서방이 유달리 빛나는 한 땅을 밭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을 파보니 황금색에 가까운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구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와, 무슨 고구마 색깔이 황금색이야? 이거 진짜 귀한 고구마잖아. 고서방은 그날부터 그 황금색 고구마를 애지중지하며 다른 고구마들보다 더 정성을 쏟아 키웠습니다. 하하하, 이제 고구마가 잘 자랐으니 캐야겠다. 고서방은 애지중지 키운 황금색 고구마를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이럴 수가, 향이며 때깔이며 딱 봐도 그동안 내가 캐온 고구마 중에 가장 맛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구마를 어찌한다? 고서방은 그 고구마를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팔아야 하나? 아니면 내가 먹어야 하나? 아니지. 다른 고구마들처럼 그렇게 팔거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고구마는 특별한 고구마이니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신 이 산골마을 산신령님께 바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고서방은 황금색 고구마를 들고 산신령님을 모시는 산신당에 갔습니다. 산신령님, 우리 마을을 잘 보호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고구마 농사를 잘 지어 먹고 삽니다. 이번에 황금색 고구마를 수확하였는데 산신령님께 이렇게 바치옵니다. 받아주세요. 고서방은 황금색 고구마를 제단에 올리고 산신령의 그림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더니 그 연기 속에서 그림 속 산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허허허, 아주 귀하고 귀한 고구마로구나. 이런 고구마를 나에게 바치다니 정말 착하고 훌륭한 청년이로구나. 산신령은 그렇게 고구마를 만족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산신령님이십니까? 고서방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산신령님을 모시는 산신당이긴 하였지만 진짜 산신령이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허허허, 그렇다. 너의 그 착한 마음과 정성을 보고 내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런 귀한 고구마를 나에게 주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내가 이것을 잘 삶아 먹도록 하겠다. 예, 산신령님. 고서방은 산신령의 앞에 엎드려서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이런 귀한 고구마를 받았으니 너에게도 보답을 해야겠구나. 자, 받아라. 산신령은 그러더니 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를 꺼내주었습니다. 자, 이 금도끼를 바꿔라.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에게 주려고 아껴놓았는데 너에게 주겠다. 오, 감사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금도끼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서방은 그렇게 귀한 산신령의 금도끼를 받아서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고서방이 들고 온 금도끼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금색 고구마를 바치고 진짜 이 금으로 된 도끼를 받은 거요? 아, 저것이 저 앞마을 나무꾼이 받았다던 그 금도끼 아니던가? 산신령 마음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다던? 아주 땡 잡았구만. 땡 잡았어. 사람들은 그런 고서방을 아주 부러워하였습니다. 한편 고서방에게는 아주 욕심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심서방이었습니다. 심서방은 고서방이 황금색 고구마를 바치고 금도끼를 얻어온 이야기를 듣고 무척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나랑 똑같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저놈 것만 잘 팔려서 내가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제는 귀한 금도끼까지 받게 되다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서방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고구마를 바치고 금도끼를 얻은 거면 내가 황금이라도 가져다 바치면? 거기까지 생각이 가자 심서방은 신이 났습니다. 심서방은 곧 땅문 서며 집문 서며 팔아서 금덩어리를 크게 한 덩어리 사왔습니다. 비록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았지만 이제 이 금덩어리만 산신령님께 바치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가자. 그렇게 심서방은 황금덩어리를 들고 산신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산신당의 제단에 황금덩어리를 올려두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 저의 재물을 받아주세요. 부디 저의 재물을 받아주세요. 그때 정말로 고서방의 이야기처럼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허허허, 이 귀한 황금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냐? 심서방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았어, 성공했다. 네, 그렇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께서 저희 마을을 잘 돌봐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황금도 얻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서방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 말했습니다. 허허허, 참으로 고맙구나, 고마워. 네, 안 그래도 황금이 아주 필요했느니라. 요즘 금도끼를 자꾸 줬더니 금도끼가 다 동이 나버렸지 뭐냐?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가 없어 고민했거늘 마침 잘 되었구나. 예. 어서 이 황금 덩어리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심서방은 슬쩍 산신령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뭘 주실라나? 아이고, 기대되라. 분명 어마어마한 걸 주시겠지? 보석? 땅문서? 뭘까? 심서방이 그렇게 기대하며 자신을 바라보자 산신령은 씩 웃으며 갑자기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 뭘 주시려나? 심서방은 산신령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가자 속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분명 그 안에서 엄청난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신령은 품속에서 황금색 고구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허허허, 나도 보답을 해야 하니 아주 귀한 것을 주마. 이것은 산신령인 나도 처음 본 고구마이니라. 방금 쪄서 막 먹어보려던 참인데 내가 너에게 절반을 떼어주마. 그렇게 말하더니
산신령이 그 황금색 고구마 찐 것을 반을 뚝 잘라 심서방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것이 좀 더 크게 잘렸구나. 에이, 뭐 할 수 없지. 그냥 먹거라. 어허허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서방은 고구마를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냥 같이 먹자는 것일 거고, 이제 뭘 꺼내서 주셔야죠. 산신령님. 심서방은 고구마를 받아들고는 고구마 반쪽을 맛있게 먹는 산신령을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허허, 뭘 그렇게 보느냐? 고구마 먹는 산신령은 처음 보느냐? 너도 어서 먹어보거라. 맛이 좋다. 아, 예. 심서방은 그렇게 산신령과 함께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서도 산신령의 눈치를 슬슬 살폈습니다. 한참을 함께 고구마를 까먹고 다 먹은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적적했는데 덕분에 심심하지 않았다. 자, 그럼 나는 이제 가보마. 그러더니 산신령은 펑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 고구마가 끝이라고? 심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고구마라니. 황금을 바치고 고구마라니. 아, 목이 메는구나. 목이 메어. 심서방은 그렇게 산신당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는 늘 사람 냄새가 가득합니다. 욕심 많은 이의 교만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죠. 선을 쌓으면 그 향기가 남고 악을 행하면 그 그림자가 오래 간다는 걸 옛사람들은 이야기로 전해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마음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옛 이야기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천천히 걸어도 바른 길을 가는 이가 결국 목적지에 닿고 남을 돕는 손길이 돌아와 나를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옛 이야기의 따뜻한 숨결을 느껴보세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심,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이야기의 끝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옛 이야기처럼 마음속에도 작은 선한 불빛 하나 켜두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따뜻한 꿈 꾸세요.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